이성윤 의원이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소개해 주시죠. 전준철 변호사 추천 관련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난 점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전준철 변호사는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한동훈 채널A 사건 등 수사에 저와 함께 깊이 관여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권 들어서 압수수색 등 탄압을 받았던 소신 있고 유능한 검사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준철 변호사의 입장도 함께 전달을 했는데요. 네, 전준철 변호사의 입장은요. 해당 사건 제가 소속되었던 법무법인이 선임한 사건으로 저는 이미 변론 중인 다른 변호사님들의 요청으로 수사 중간에 잠깐 쌍방울 측 임직원들을 변론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변론을 맡았던 부분은 쌍방울 측 임직원들의 개인적 횡령, 배임에 대한 것이었고 대북 송금과는 전혀 무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검찰에 대한 변론이 전혀 먹히지 않았고 변론 과정에서 불편한 일도 있어 중간에 변론을 중단하였고 이후 수사 단계는 물론 재판 단계에도 변론을 한 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종합하자면 윤석열 사단 아니다. 전준철 변호사는. 그리고 쌍방울 김성태의 횡령 배임에 대한 변호한 거는 맞지만 대북 송금 변호는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자, 요것도 진실 여부는 몰라요. 네. 그래서 김광민 변호사를 모신 겁니다. 네. 이따가 요거 사실관계를 또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비판이 커지자 정청래 대표가 특검 추천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를 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또 사과를 했거든요. 그 장면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인 저에게 있습니다. 특검 추천 사고를 보면서 그동안의 관행을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특검 또한 이런 철저하게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검증하고 그리고 올바른 사람인지 토론하고 그래서 최고위로 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과 같은 이런 인사사고를 막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어제 대통령께 누를 끼쳐 송구하고 죄송스럽다라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이걸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불쾌했다는 보도는 어느 정도 사실에 좀 부합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특검을 추천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네. 원내 지도부가 입장을 냈거든요. 김현정 원내 대변인의 발언 잠깐 좀 살펴볼까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라고 했고 이성윤 최고위원이 두 분을 추천을 했다. 원내에서는 행정적인 실무적인 절차들을 진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원내 몰랐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법사위는 알았을까요? 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글을 올렸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이 일은 당 지도부의 해명이 필요합니다. 특검을 추천할 때 보통 법사위와 상의를 하는데 전혀 소통이 없었습니다. 내란을 청산하고 국정농단을 발본색원하는데 당이 집중해야 합니다. 네. 오. 자, 원내에 이어서 법사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최고위원회의 최고위원들은 알았을까요? 강득구 최고위원이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 추진 과정은 민주당의 현 주소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고 합니다. 최고위원인 저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당정청 원팀입니까? 네. 원내 몰랐고요. 법사위 몰랐고요. 최고위원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일단 중간 정리를 좀 하자면 민주당이 김성태 변호인을 특검으로 추천했는데 추천 과정에서 다 몰랐던 거야. 네. 그러니까 하나 확실한 것은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전준철 변호사가 김성태 회장의 변호를 어디까지 했던 것인가? 요거를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김광민 변호사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뭐 오고 가는 얘기들 중에 뭐 사건 초기 개입을 했고 뭐 이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사건은 초기에 다 끝난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23년도 1월부터 해서 그 23년도 한 해 정도에 사실 모든 게 다 끝난 사건이고 그 이후에는 공소유지 절차만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저도 제가 이 사건에 처음 개입한 게 23년도 8월이기 때문에 전준철 변호사가 얘기하는 시기하고 제가 조금밖에 겹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완영 부지사님 접견 가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여쭤봤고 관련돼서 뭐 그 서면도 받아왔는데요. 네. 부지사님 말씀을 전달해 드리면
법무법인 광장의 형사팀 유재만 변호사가 이끌고 있었던 형사팀이 이 사건을 전부 다 진두지휘를 했고 심지어 유재만 변호사의 형사팀이 그 당시에 그리고 특히나 이게 가장 뜨거웠던 게 23년도 5월경인데 5월경에 이화영의 변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원지검 1313호씨를 중심으로 해서 이화영을 직접 만나서 회유 압박까지 했었다. 누가? 광장의 변호사들이 광장의 광장. 변호사들이 변호사들이 했고 그 중에 그 전 변호사도 포함된다. 전준철 변호사도 포함된다. 예. 어. 이렇게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 전준철 변호사가 수원지검에서 본인을 만난 날짜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일단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완 부지사의 출정 기록이랑 좀 대조해보고 확인이 되면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전준철 변호사가 본인 해명처럼 네. 그 뭐 쌍방울 임직원의 횡령 배임 사건만 관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완 부지사의 기억과는 좀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요걸 잠깐 좀 정리를 하자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요. 쌍방울에 대한 수사가 이제 시작되려고 하자 태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네. 네. 그러다가 2023년 1월에 한국에 돌아와요. 돌아와 가지고 변호인단을 호화롭게 꾸려요. 그때 이제 광장이 그걸 맡았다는 거고 네네. 거기에 전준철 변호사가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뭐 횡령 배임 따로 대북 송금 따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네네. 그리고 대북 송금 관련해 가지고 전준철 변호사도 깊이 변호에 관여를 했다. 네네. 그럼 입장문이 완전 다르네요. 그러면 그러한 사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좀 추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아쉬운 부분은 민주당에서 관련돼서 이제 전준철 변호사를 특검으로 후보로 올릴 때 뭐 제가 됐다 아니면 저희 이완 변호인단 쪽에 좀 문의를 하셨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렇지. 네, 이런 아쉬움은 좀 하나가 있고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일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요 형사팀의 최고 수장인 유재만 변호사만 밖으로 좀 드러났고 나머지 변호사들은 그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않고 수원지검 내에서만 그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 수원지검 관계자 혹은 이화영 이 정도 사람들만 뭐 알 수 있는 내용이지 네. 이거를 외부에서 알 수는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성윤 의원이나 뭐 민주당 관계자들도 이 부분 스크린할 만한 정보는 없었던 걸로 보이고. 그럼 취재를 했어야죠. 그렇죠. 예, 취재를 하지 않았으면. 근데 네. 이게 이제 청와대로 올라가다 청와대에서는 알아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소스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네. 가장 확실한 거는 서울 고검 인권 TF에서 그 당시 수원지검에 있었던 진술 회유 조작 사건에 대해서 감찰 수사를 했잖아요.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해당 자료에 명확히 다 나와 있습니다. 전준철 변호사에 대한 내용이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자료는 법무부가 관리한 자료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접근은 하기 어려웠을 걸로 보이고요. 예. 우리 변호사님 알고 있었고 저도 그 몇몇 변호사 그러니까 이 당시에 광장에서 주로 수원지검 출입했던 변호사가 4명 있습니다. 네, 4명인데 4명의 이름 정도는 알고는 있었죠. 예. 그러면은 이게 서로 소통하고 취재하고 문의하고 하면서 이런 게 스크리닝 돼야죠. 진짜 너무 속상하네. 이게 당시 2023년 1월에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태국에서 귀국을 하잖아요. 네. 그 당시에 광장의 유재만 변호사라고 하는 변호사가 사실 광장의 형사팀의 좌장격으로 과거에 그 대검 중수부 특수부의 전설로 불렸던 사람이거든요. 유재만 변호사가 그 형사팀을 꾸립니다. 그러면서 이 전준철 변호사가 같이 참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내부에서 어떤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검색을 해보면 변호사로 합류했다는 기사 정도는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기사를 접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사전에 내부에서 특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진짜 자리인지 중요하잖아. 우리가 여기에 목숨 걸었잖아. 예, 너무나 목숨을 걸었고 네. 그리고 이 특검의 정말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게 특검의 중립성, 네. 독립성, 어떤 사람이 오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검증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사가 있다. 김성태의 변호인으로 합류했다라는 것만으로 그 기사만으로도 정말 철저하게 2중, 3중, 4중, 5중으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저희가 봤지만 전혀 법사위도 최고위도 그다음에 원내도 네. 심지어는 사무국도 아. 어느 누구도 이걸 스크린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인 것 그거는 같습니다. 잘못된 거야. 무조건 잘못된 네. 거야.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굉장히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전준철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특검에 함께 합류할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추천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렇죠. 전준철이는 왜
특검이 내려고 했을까요? 이게 우선은 전제는 저는 전 변호사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대해서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분명히 책임이 있고 잘못한 부분인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좀 유추를 해보면 네. 우선 얘기가 나왔던 유재만 변호사. 네. 유재만 변호사가 그 연수원 15기이고요. 특수일부장 출신이고 지금 얘기 나오는 전준철 변호사가 이제 이름만 바뀐 반부패 수사 1부장 출신이에요. 네. 이성윤 지검장 1대. 네. 그리고 반부패 1부장에서 퇴임을 하고 바로 광장으로 갑니다. 바로 광장으로 가서 아까 얘기한 특수의 전설이라고 부르는 유재만 변호사와 함께 팀을 만들어서 광장의 형사팀을 사실상 이끄는 그 콤비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네. 대형 로펌 중에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튼 과오가 있는 로펌이 사실은 광장이 되죠. 약간 대척점이 있었던 거니까. 대북송금 사건을 사실상 주도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광장에서 과거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영입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섭니다. 민주당 인사 영입을 했다고 광장이 예. 정권이 바뀌고. 네네. 이제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출신 인사들 뭐 그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장관했던 분들이나 보직했던 분들에 그래. 대해서 고문으로 영입하는 작업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해요. 그런데 들어가면 김남국 김남국 변호사님 그런 데서 만약 영업 저희만 와도 가면 안 되죠. 연락도 안 와요. 걱정하지 마셔요. 예. 누구예요? 거기 간 사람? 가장 최근에 가신 분은 이광재 전 의원. 예, 가장 최근에 네? 가셨고요. 그 강원도지사 이번에 예. 출마 포기해가지고 박수 많이 받았는데.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가신 것 거기로 같고, 뭐 등등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들어가시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광장에서 공격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선을 대기 위한 작업이었던 걸로 보이고 그 과정 속에서 특검도 좀 로비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러면서 특히나 유재만 변호사와 이게 뭐 학벌 갖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유재만 변호사와 이성윤 의원이 전주고 선후배 사이입니다. 네, 전주고 선후배 사이라서 이렇게 하면서 그 전준철 변호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데리고 있었던 부하 직원이었고 그래서 이 친구 수사 잘하는 거 너도 알지 않냐. 네, 한번 이렇게 써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로비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로비하는 과정에서 그 대북송금 사건은 정말 발가락만 걸칠 거야. 이 정도 얘기했는데 이걸 스크린하지 않고 그냥 통과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성윤 의원도 사실은 좀 광장의 로비에 당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뭐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이 중요한 일을 절차가 일단은 너무 부실하잖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 거 다 했어 우리가 나중에 봤더니 그런데도 스크리닝 못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비판하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아니 당장 변호사님 민주당 저 갖고 있잖아요. 네네. 당연히 이런 분들한테 물어봐야지. 맞잖아요. 그거는. 저한테 전화 통화했으면 이런 일은 그러면 발생하지 없잖아 이런 일이. 그러니까 그거는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부재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원래 무슨 특검이든 어떤 위원이든 후보자를 추천한다, 당에서 당대표 목으로 추천한다라고 하면 원내가 그 의견을 수렴하거든요. 그러면 법조와 관련된 특검 후보를 추천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법조계 인사다 보니까 법사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또 수사와 관련되니까 검사 출신들을 중심으로 물어보는데 거기를 물어보면 추천한 사람은 좋은 점만 보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을 그럴 수 추천하려고 하는 있겠죠. 거거든요. 네, 맞아요. 어쨌든 어떤 자리든 그 자리가 경력이 되고 커리어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사람을 밀어넣으려고 하는 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네. 그 반대 측에 있는 레드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계속 검증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번에는 도대체 당이 뭐에 정신이 팔려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법사위도 패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최고위도 몰랐다라고 하고 보통은 이런 중요한 안건은 원내에서 하죠. 원내에서 네. 검토를 하고요. 그렇죠. 또 올릴 때 최고위 올릴 때 사무총장이 또 사전회의를 거쳐가지고 또 올리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절차들이 다 패싱돼 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이거는 진짜 감사를 해봐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